자, 우리 사시남정기를 볼게요. 자, 그 노란 종이랑 같이 보면 되는데, 자, 좀 이제 가정소설이야. 자, 가정소설에서는 갈등이 있어. 자, 가정소설의 갈등. 자, 요게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처와 첩 간의 갈등이 있어. 이제 사시남정기는 처 간의 갈등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부다처제라서, 자, 여러 부인들이 있어. 여러 부인과 그 밑에 자식들이 있거든? 자식들. 이 사이의 갈등이야. 네, 요거는 이제 부인과 자식의 갈등이 아니라 부인들과 자식들의 갈등이야. 그러니까 부인하고 자식,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인과 자식, 부인의 자식, 이렇게. 붙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 있어. 얘를 안 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장하홍련전처럼 계모와 이 전처소생이라 그러거든? 전처소생이 전처의 자식들이야. 자식 간의 갈등이 있어. 근데 여기 이제 1번, 2번, 3번의 유형이 대표적인 가정 내 갈등의 유형인데, 자, 그 중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첩이 처를 일방적으로 모함해. 처가 첩을 모함하는 경우는 없어. 죽여버리는 경우는 있지. 홍계월전처럼. 처가 높지. 처는 부인이고 첩은 그치. 궁금하면 물어봐야지. 홍계월전 같은 경우는 첩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거든? 결혼하는 날? 근데 홍계월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가지 날려버려. 이 건방진 여자야. 그러면서 네가 어디 감히 이러면서. 그런 거 말고는 웬만하면은 첩이 처를 몰아내려고 계속 모함을 해. 그러니까 좀 일방적이야. 여기서도 계모하고 전처소생이 있는데 계모가 전처소생을 계속 괴롭혀. 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함과 학대와 괴롭힘이거든. 일방적인. 근데 그걸 전부 다 갈등으로 보는 거야. 자, 세 가지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배경은 중국 명나라 초기 북경 금릉 순천부고, 주제는 처척 간의 갈등과 사씨의 권선징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어떻게 되냐. 일단은 유할림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 처가, 사씨가 있어, 사씨. 선한 사람이야, 선인. 그 다음에 첩이 있어. 교씨. 악인이야. 이게 이제 첩을 들이게 된 이유가 사씨가 아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후손이 끊길까봐 후손을 낳게 해서 교씨를 데리고 와. 근데 교씨가 아들을 낳네? 자식이 없는데 데리고 왔는데 아들 낳지. 그럼 이제 이쪽에 권세가 강해지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사씨가 아들을 낳아. 이게 뭐 돼? 나가리 되는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계략을 꾸미는 거야. 계속 계략을 꾸미거든. 그러니까 이 첩이니까 첩이고 뭐 노래도 잘하고 뭐 음악 악기 연주도 잘하고 예쁘고 그래. 그러니까 유할림이 사랑을 해줘. 근데 이제 얘가 그 전에도 얘를 계속 끊임없이 모함을 해. 끊임없이 모함을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잖아. 그러니까 이 사씨를 완전히 몰아내려고 교씨가 자기 애를 죽여. 자기 애를 죽이고 사씨가 죽인 것처럼 만들어놔. 그래서 이제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씨를 쫓아내게 만들거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거 교씨가 사씨를 계속 모함을 해. 자,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씨가 축출당해. 거기 이제 폐출이라고 나오거든. 사씨가 폐출을 당해. 쫓겨나. 자, 근데 그 다음에 교씨의 악행이 드러나. 자, 그래서 교씨는 처형당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사씨는 이제 복귀를 하게 되고, 자, 위치를 이제 다시 되돌아온다고 복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렇게 되지. 그 처척 간의 갈등이 나오지.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게 처척 간의 갈등이야. 여기가 처척 간 갈등. 그 다음에 사씨가 폐출당하지. 자, 여기 이제 사씨의 고향이 돼. 이 사시남정기라는 제목 자체도 사씨가 남쪽으로 쫓겨나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기 때문에 고행을 하게 되고, 근데 권선징악은, 자, 여기가 이제 권선징악이 되겠지? 자, 이런 과정이 있는 거고, 이야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그 특징이 숙종을 깨우치기 위한 목적이라고 되죠. 풍간적이거든? 풍간소설이라고도 해. 얘를 왜 썼냐? 숙종이 있었어. 숙종에게는 두 명의 여인이 있지. 인현황후하고 그 다음에 장희빈이 있어. 자, 이거 똑같아. 장희빈의 모함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인현황후가 패배당해. 이게 뭔가 잘못된 사건이잖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준 거야. 그러니까 요 상황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요렇게 보여주면서 요 상황을 요렇게 하면서 자 다시 이쪽으로 뭘 해주냐면은 이거는 이때 상황을 이렇게 바꾸는 거고 이렇게 쓴 목적은 어떤 거냐면 깨우치기 위한 거야. 숙종아 깨우쳐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악인한테 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풍간이라 그래. 풍간. 이 가정소설 같은 경우에는 선악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 작품들이. 애매한 게 없어. 그냥 나쁜 애는 나쁜 애고 좋은 애는 완전히 좋은 애야. 자, 읽어볼게요. 유할림은 두 부인 모자를 집으로 초청했다. 이 두 부인은 고모야. 유할림인데 왜 고모가 두시야? 이상하지 않아? 그럼 아빠하고 고모하고는 배다른 자식인가? 아빠가 다른? 이상하지? 이게 두시 남자의 부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진짜 그 두 분의 고모가 성이 두시가 아니라 고모의 성은 유씨가 맞아. 근데 두시 남자인데 시집갔기 때문에 두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소설들은 다 그래. 자, 두 부인 모자를 집으로 초청했다. 큰 잔치를 열어 전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봐.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환송하기 위해서 부른 거고, 두 부인은 그 자리에 사씨가 없는 것을 보고는 온종일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다. 마침내 할림에게 말했다. 사씨가 없어. 그래서 언짢아. 내가 왔는데 사씨 네가 없어? 뭐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어. 자, 오라버니께서 세상을 떠나 신으로 조카님을 의지해 지내왔네. 이제 말림은 작별을 앞두고 내가 한마디 부탁을 하라고 하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부인의 부탁이 있어. 유할림은 무릎을 꿇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사씨 문제라네. 사씨 문제에 대한 부탁이야. 사씨는 오라버니께서 아끼던 사람으로 성품이 본래 근실하고 신중하네. 그러니까 사씨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 분이 보기에도 사씨는 좋은 사람이야. 그에게 죄가가 없으리라는 것은 100번이라도 보장할 수 있지. 걔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두 부인은 사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그대로 믿지 말게. 서로 그의 잘못을, 그러니까 사씨의 잘못을 눈으로 직접 보았더라도 반드시 내게 편지를 보내 의논해주게. 부디 가볍게 처리하지 말게나. 라고 해서 부탁의 말이 여기야. 내가 떠난 후부터 가볍게 처리하지 말게나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내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 다른 사람이 누구겠어? 교씨. 교씨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그대로 믿지 마.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안 믿을 수도 있어. 근데 뒤에 좀 더한 게 나와. 그의 잘못을 눈으로 직접 보았더라도 반드시 내게 편지를 보내 의논해주게 그랬지? 그러니까 사씨의 잘못을 직접 눈으로 봐도 너 걔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꼭 의논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씨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절대 믿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부디 가볍게 처리하지 말게나 라고 해서 자 여기는 두 부인이 유할림에게 하는 당부야. 자 유할림에게 부탁을 했어. 자 그게 뭐냐 가볍게 처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씨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두 부인이 이어서 시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부인은 어디 계시냐? 내 직접 가봐야겠다. 시비는 두 분을 모시고 사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사씨는 누추한 방에 거적을 깔고 있어 보기에도 처참했다. 일단 누추한 방이 있어. 그 다음에 나무 비녀와 배치마에 다복숙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데 몸은 초췌해 의복도 이기지 못할 듯했다. 몸이 더 초췌해. 사씨는 두 부인을 맞아 절을 올린 후 말했다. 숙숙해서 연교에 멀리 떠나시지요. 그러나 돌아보건대 저는 상복을 입은 사람이고 상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장례 중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나무비녀, 배치마, 뭐 다부숙처럼 헝클어진 머리 이건 상중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은 거야. 이런 비녀를 꽂고. 자 또한 씻을 수 없는 죄명을 지고 있어 감히 뜰에 나가 경하들이며 떠나시는 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왠지 죄명을 지고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그 밑에 설명이 다 나오긴 하는데 수능 볼 때는 이런 거 몰라. 그냥 죄명을 억울하게 썼다. 뭐 이 정도로 해야 돼. 뭐 밑에 보면은
그 사씨 옷가락 주름 사씨가 부정한 짓을 저진 것처럼 이제 교씨가 꾸민 얘기인데, 자,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또한 나가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만난 거야. 상중이고 그 다음에 죄명을 지고 있어서. 이생애자는 다시 조난을 대할 날이 없을 듯하여 무궁한 한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부인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야. 뭐 어렵게 생각할 말이 아니야 이거는. 자, 오라버니께서 임종 왔을 때 할림을 내게 부탁하셨지.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네. 내가 조카를 잘 인도하지 못한 탓에 자네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조카를 잘 인도하지 못해서 네가 지금 죄명을 덮어 썼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모두 내 허물일세. 그런데 내가 몇 해 전에 자네에게 했던 말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사씨는 다시 절으라고 대답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찌 잊을 날이 있겠습니까? 제가 눈은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해 전에 했던 말 기억나? 라고 했더니 내가 간직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그랬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몇 해 전에 두 부인이 사씨에게 했던 말은 사람을 잘 알아봐라. 자, 요거하고 관련 있는 말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연결해서 했겠지. 어찌 감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두 부인의 말을 간직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야. 자, 두 부인이 떠난 뒤 사씨는 또다시 교시의 흉계에 빠진다. 자, 교시는 오면서 사씨를 모함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다시 교시의 흉계에 빠진다고 중요한 말이야. 계속 모함하는 거야. 계속 모함.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있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그 교시가 자기 아들을 죽인 다음에 그 사씨가 죽인 것처럼 그 모함을 하는 그런 부분이야. 자, 투부가 이거 질투하는 여자 이런 뜻이야. 질투하는 여자가 처음에 저주를 했을 때 나는 부부의 정의를 생각을 차마 적발할 수가 없었지. 그 후 신성년에서 더러운 행실을 한다면서 이미 드러났을 때도 죄를 묻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저주를 했을 때, 그러니까 투부가 저주를 했다는 얘기는 뭐 교시를 저주했을 때 내가 그냥 그런 찾을 수가 없었어. 근데 신성년에서는 더러운 행실을 한 행위가 있는데도 죄를 묻지 않았어. 내가 너 많이 봐줬다. 이런 뜻이야.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세상에 보기 드문 흉한 짓을 하다니, 또 네가 이런 짓을 하다니, 이런 거야. 이 보기 드문 흉한 짓은 교시의 자식 죽인 거야. 장주 죽인 거. 자, 이 사람을 집안에 그대로 둔다면 조상께서 제사를 흠양하지 않으시고 자손도 완전히 끊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교시의 흉계가 있었는데 그 흉계가 완전히 걸려 들어가지고 유할림도 그걸 그대로 믿게 되는 거야. 할림은 교시를 위로하였다. 오늘은 이미 저물었네. 날이 밝으면 일가들을 모아 사당에 고한 후에 투부를 내칠 것이네. 그리고 자네를 부인으로 삼을 것이야. 그래서 투부를 내칠 거고 자네를 부인으로 삼을 거야. 이게 교시의 목표야. 이제 교시의 의도대로 된 거야. 쓸데없이 슬퍼하지 말게. 꽃 같은 얼굴만 상하겠네. 교시는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다. 그같이 좋지 하시다니 이제 첩의 원한이 거의 풀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겸손한 척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자기가 흉기를 다 꾸며놓은 다음에 이렇게 겸손한 척하는 거야. 자, 할림은 즉시 일가들에게 통지하여 아침에 모두 사당 아래로 모이게 했다. 아, 유소사는 감탄사지. 지금 누가 감탄사를 내뱉는 거냐면은 서술자가 감탄사를 내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말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할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자, 유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대. 유소사는 그 유할림이 아버지고 사시편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소사도 사씨를 도와줄 수 없어. 두 부인도 말리나 멀리 떨어졌으니까 두 부인도 사씨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할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할림의 뜻을 아무도 돌릴 수 없어. 할림의 뜻이 뭐야? 사씨를 내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부터 시작해서 여긴 줄을 좀 쳐야 돼. 누가 탄식하는 거냐? 서술자가 탄식하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사씨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할림의 뜻을 누가 돌릴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사씨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지금 서술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서술자 개입이야. 편집자 노평이고. 자, 여러 시비들이 달려가 사씨에게 그 전말을 구하고 통곡하였다. 그러자 사씨가 말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라는 것은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그 교활한 여자고 내가 언젠가 저 모함에 빠질 거란 알고 있었어. 이런 거야. 좀 담담하지. 자, 사씨는 안색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유씨 종족이 모두 모였다.
한림은 사씨의 전후죄악과 패출하지 않을 수 없는 정상,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평소 사씨의 현숙함을 잘 알고 있었다. 유한림이 막 핏대를 세워가지고 얘는 쫓아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씨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두 깜짝 놀라면 한림의 말을 호응하려 하지 않는 거야. 야, 사씨가 나쁜 여자네 막 이래야 되거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고 있어. 그럼 누군가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사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사씨가 그럴 리가 없어. 이래야 돼. 근데 아무도 대꾸를 안 해. 그 대꾸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어. 한림은 재상 그 정상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한림과 먼 일가가 아니면 낮은 당렬에 속했다. 그러니까 먼 친척이야. 그러니까 관심 없어.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유한림보다 낮아. 뭐 조카 손잡벌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 이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다 섞어보면은 먼 일가고 학렬이 낮고 그러니까 사씨가 어떤 사람인 걸로 뻔히 알면서도 그 말에 호응을 못하고 지금 거부도 못하고 있는 거야. 반대 의사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야. 자, 마침내 종족들은 모두 말했다. 그것은 한림이 깊이 생각해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들이 어찌 감히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지.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림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하나로 귀일했다 하여 아, 사람들의 의견이 뭉쳤구나. 다 내 말에 동의를 하는구나. 사씨를 내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지. 크게 기뻐했다. 이어 하인들에게 명하여 사당을 청소하고 향촉을 차려놓게 했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는 사씨가 이제 패출될 직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는 두 부인 유한림에게 부탁을 했어. 사씨일에 대해서 가볍게 처리하지 말라고. 근데 이 뒷부분에서는 뭐라 그러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사씨가 자, 모함을 당해서 자, 패출될 위기에 있는 거지. 자, 요거는 위에서 뭐라 그랬어? 두 부인이 남의 말 그대로 믿지 말고 잘못을 눈으로 봐도 믿지 말고 그랬지.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믿어버린 거지. 요거는 결국은 사씨가 고모 얘기, 저기 유한림이 고모 얘기 안 듣고 이거는 가볍게 처리한 게 된 거지. 여기선 그래도 중심이 어디냐? 중략 뒤야. 그래서 이 사씨가 모함을 당해 패출될 위기다. 이런 거. 이게 별 내용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수능에 나왔던 질문이야. 여기가. 그래서 문제도 조금 어거지가 있어. 별 내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추론에 추론을 거듭해서 문제를 풀게 만들어. 쉬워. 근데 답 찾기는 쉬운데 아 이게 답 이런 생각이 답 찾기는 쉬운데 이게 답은 답일까? 이래. 근데 답이 될 만한 것도 걔밖에 없어. 이게 약간 그런 문제야 이게. 자, 우리 거기 있는 일상으로 니네가 풀 거고 내가 나머지를 풀 거야. 2번. 윗글을 읽고 난 후에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두 분의 사씨 인물됨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녀가 죄가 없음 확신. 자, 뭐라 그랬어? 그에게 죄가가 없으리라는 것은 100번이라도 보장할 수 있지. 그랬지? 맞고. 두 분의 말을 따르겠다는 유한림의 다짐은 구체적인 실천에 연결되지 못했지. 가볍게 처리하지 말라는데 가볍게 처리를 해버렸지. 교시 말만 듣고. 3번. 한림의 아버지가 죽고 두 부인마저 곁을 떠남으로써 사씨가 위기에서 구제되지 못하게 됐겠군. 이게 요거는 아까 편집자 논평에서 나온 얘기. 4번. 교시의 반복적인 모함 때문에 사씨에 대한 유한림의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이루고 있군. 그래서 이제 패출될 위기가 된 거지. 자, 두 부인과의 대화에서 사씨는 지난날 두 부인에게 서운했던 일을 진심으로 사과해? 이런 건 안 나오지?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이런 거 나오지? 2번은 5번이고. 자, 4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작품은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맞아들인 것에 반기를 들다가 남의 도로 유발에 가게 된 김만종이 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숙종 얘기라는 거야. 그는 지혜가 그려진 숙종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의도로, 거기 줄 쳐야 돼. 지혜가 그려진 숙종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의도로. 이게 뭐야? 풍간소설이라는 얘기야. 깨우치게 하기 위한 거. 그럼 1번은 정실 부인의 사씨를 축출한 유한림을 통해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사건. 사씨하고 인현왕후는 같이 매칭되는 사람이거든. 둘의 사건이 똑같은 거야. 맞고. 2번 이 작품은 숙종의 잘못을 깨우쳐서 여기 폐위된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려는 목적. 거기 줄쳐야 돼. 그러니까 네 잘못했으니까 인현왕후 복귀시켜. 이런 거지. 3번 작가는 두 부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사씨를 믿지 못한 유한림을 통해 지혜가 흐려진 숙종. 맞아. 유한림은 지혜가 흐려진 숙종이야. 교씨가 계속 모함해가지고 결국은 당해버린 거거든. 나중에 자기도 유배가 이 교씨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화나겠어. 유배 간다면 깨달아. 아, 사씨 말이 다 맞았구나.
내가 유배만 풀리면 너는 아주 가만 안 놔둬. 그래서 정말 가만 안 놔둬. 자, 4번은 여러 시비들이 사씨에게 달려 함께 통곡하는 모습을 통해 숙종에게 반대하는 신하가 많았다 그러면은 이게 숙종에게 반대하는 신하들은 숙종에 대응되는 게 유활림이잖아. 유활림한테 가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야지. 사씨하고 같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매칭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자, 이제 1, 3, 5, 6을 풀어봐. 자, 일단 1번을 볼게요. 자, 1번은 사건이 사실적으로 소설됐다는 얘기는 전기적 요소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막 장풍 쏘고 구름 타고 이런 게 없어요. 변신하고 이런 거. 맞고,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얘는 심리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잘 없는 게 외양 묘사나 이런 게 아니면 대화야. 그래서 심리가 들어갈 만한 데가 잘 없어. 그래서 3번이 맞지. 그래서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맞는 말이고, 인물의 심리가 막 드러나거나 이러진 않아. 그래서 2번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고전소설은 원래 그래. 99.9%가 그래. 0.1%가 이제 운영전.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문제를 다음 주에 풀을 건데 거기 보면 주생전 이런 애들이 어떤 특정 부분이 좀 시간의 역전이 드러나기는 해. 자, 그 다음에 서술자가 직접 개입한 거, 이런 거 있지? 이게 서술하다 갑자기 감탄사가 나오겠어. 생각 드러내니까. 그래서 1번은 2번이다. 3번은 자, 거기 그 연결을 해야 돼. 내가 몇 해 전 자네가 했던 말 기억해? 그랬더니 기억하지요. 제가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알아보는 거와 관련 있는 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 두 분이 얘기했을 것이다 추측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하면 4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은 4번. 1번 같은 경우는 언행일치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얘기를 연결해보면 사람을 못 알아봤다가 중심이 되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잘해주라 그랬지? 이것도 그러면 아니고 사람을 못 알아봤는데 잘해주는 건 상관이 없잖아. 그 다음에 3번은 자네 맡은 바 소임이 중요한 말이거든? 네 일만 잘해 이런 것도 아니겠지? 4번은 사람을 잘 살펴봐야 하네. 이렇게 되면 이거 당부를 했으면은 뒤에 내가 사람을 못 알아봐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4번이 답이고 5번은 장부의 뜻에 순종해라. 근데 이런 말도 안 나오지. 그래서 3번은 4번이 답. 5번은 그 언짜는 게 사씨가 없어. 그 없는 이유가 지금 죄명을 지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맞아. 그 다음에 2번은 그 사씨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우려. 그러니까 가볍게 처리하지 마 그러지. 나한테 꼭 물어봐. 이런 거고. 자, 디귿은 자, 몸은 초차에 의복도 이기지 못할 듯 했다. 그래서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의복을 못 이기고 있는 거지. 사람의 초참을 얘기하는 거야. 옷의 초참이 아니라. 그래서 5번이 3번이 답이야. 자, 6번은 겉과 속이 다른 거지. 표리부동. 자, 그 다음에 이제 137의 창성감이록을 볼게요. 얘는 그 수특이 한번 나왔다가 연계돼서 출제됐던 지문이야. 창성감이록은. 그래서 자, 거기 밑에 제목이 그 남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의로운 일을 감동받는 이야기라는 뜻이잖아. 저 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얘기들이 있어. 뭔가 이게 선을 베풀 만한 여러 얘기들. 자, 그럼 국문소설, 가정소설, 뭐 중국 명나라고, 자, 효서상의 고치와 착한 일에 대한 권장인데, 효서상 얘기는 여기 안 나오고, 착한 일에 대한 권장, 이걸 전체의 주제야. 자, 특징은 인물의 개성을 부각하고 소설적 흥미를 높이고, 뭐,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 유교적 인연을 바탕으로 교훈적 인물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건 그냥 별거 없어. 여기에는 이 내용을 보고는 이거를 파악하기 쉽지는 않아. 이건 그냥 뒤에 있으니까 써준 거고. 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오잖아. 얘는 인물 간의 관계가 나와. 그게 좀 특이한 점이야. 그 인물 사이의 관계를 보면, 자, 화욱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자, 화욱에게 세 부인이 있대. 화욱이 있고, 자, 부인 1, 2, 3 있어. 자, 심씨에게는 장자 화춘을. 자, 심씨가 있고, 화춘이 있고, 그 다음에 정씨가 두 번째 부인이 있는데 얘한테는 화진이 있어. 화진이 아주 훌륭한 애야. 그 다음에 이제 요씨가 있는데 요씨에게는 화빙선이 있어. 자, 거기 그 얘기야. 근데 요씨가 일찍 죽었어.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정씨가 화빙선을 키웠어. 이 정씨가 아주 좋은 여자야.
그러니까 아들도 좋아. 그 얘가 키우는 화병선도 아주 좋아. 심씨가 나쁜 여자야. 얘 아들은 어떨까? 그치, 급히 어디 가겠니? 나쁜 놈이야. 그래서 숨어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임씨가 있어요. 임씨. 화춘의 분 임씨. 임씨는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그렇게 추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야지. 나쁜 남자 옆에는 나쁜 여자가 있겠지. 똥은 똥끼리 모인다고. 지금 똥끼리 모여야 되는데 이게 그 임씨는 또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 왜 안 좋냐면 자기 남편 이상한 놈인 걸 알고 거리를 둬. 거리를 계속 둬.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 자,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있냐면 거기 성부인이 있어. 자, 이렇게 둘은 남매 사이야. 이상하지? 화옥이고 화춘, 화진, 화빙선이면 화씨야. 똑같아. 근데 왜 남매인데 성부인이야? 남편이 성씨라 그래. 사실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궁금해하는 애들 있더라고. 왜 화씨인데 성부인이냐고. 유알림인데 왜 두 부인이에요? 뭐 이런 애들 있어. 그거 쓸데없이 궁금할 필요 없고. 자,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돼. 심씨하고 화춘이 악인이야. 나머지는 선인이거든. 결국은 얘네 둘이 어떻게 되냐? 얘네 둘에 대해서 이제 윽박지르겠지. 모함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자, 성부인은 뭐 화옥의 누이로 과부가 되어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인물들 간의 관계들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이것 말고 더 나와야 되는데 심씨가 얘네들을 계속 괴롭혀. 얘네들. 이제 모른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되긴 읽어도 되긴 하는데. 자, 하루는 요부인의 유모 취선이 빙선 소절을 대하여 흐느끼며 이르기를. 자, 하루는 취선이 자, 이 빙선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뭐라 그러냐? 어르신과 화옥과 정부인의 은덕으로 소저는 빙선이고 둘째 공자는 화진이야. 그리고 이 어르신 화옥이 또 화진을 엄청 사랑했어. 심지어 형한테 가서 동생한테 좀 배워. 이래서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화춘이 열받은 거야. 아니 동생한테 어떻게 배우라 그래? 이러면서 그때부터 동생을 더 미워해.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심씨도 이 화진을 또 더 미워해. 안 그래도 별로 안 좋은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인데 그 사건 때문에 더 미워하게 돼. 그래서 둘째 공자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더니 두 분이 돌아가심에 자, 두 분은 화옥하고 정부인 문득 독수에 들었어요. 독수는 독이 든 손이라는 뜻이거든. 이 독수가 뭐냐면 밑에 써있지. 이제 다 죽고 누구만 남은 거야? 심씨만 남았어. 그래서 심씨한테 들어있으니 이런 뜻이야. 이 늙은이가 차라리 먼저 죽어 그 일을 안 입어보자 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씨한테 얘들이 지금 키워지는 게 독수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심씨의 악행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야. 자, 취선이 빙선한테 자, 심씨 악행에 대해서 탄식해. 야, 차라리 심씨의 저런 악행을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고 말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소자가 눈물을 삼키며 대답하지 않더니 취선이 또 말하기를 정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거하시던 수선루의 시녀들이 그분은 정부인이야. 가혹한 형벌을 받은 자 많으니 그래서 정부인의 시녀들이 심씨한테도 형벌을 받았대. 아, 정부인이 어찌 남에게 해악을 끼쳤으리요? 정부인은 남한테 해악을 끼친 적도 없는데 그 정부인의 시녀들이 가혹한 형벌을 심씨에서 받았어. 그러니까 얘도 뭐야? 심씨 악행을 탄식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빙선은 취선한테 대답하지 않아.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있겠지. 자, 이를 난향이 창밖에서 엿듣고 심씨에게 고한대. 난향에다 세모쳐야 돼. 난향이 남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심씨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지. 쟤들이 너 씹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빙선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일이 많으니까. 자기가 대꾸를 하면은 그 죄가 그대로 오거든. 그 악행이 그대로 자기한테 와. 그러니까 아예 대답 자체를 안 하는 거지. 자, 심씨 시비를 시켜 소저를 잡아와서 꾸짖기를 내년이 감히 흉한 마음을 품고 화진이야. 진이와 함께 장자자를 빼앗고 나를 제거하고자 천안중 취선과 모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건 모함하는 거지. 어떤 모함이야? 장자자를 빼앗고 나를 제거하고자. 그래서 자, 요 얘기를 하고 났더니 자, 심씨가 꾸짖는다기보다는 이 빙선을 모함하는 거지.
네가 지금 장자제를 뺏고 나를 제거하려고 지금 취선하고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돼. 하니 소저가 당혹하여 말도 못하고 구슬 같은 눈물만 흘릴 따름이라. 심씨 또 화진 공자를 오라 하여 마당에 꿀리고 큰 소리로 죄를 묻기를. 자, 심씨가 빙선도 모함하고 그 다음에 화진에게 자 죄를 묻기도 하는데 자 이것도 결국은 어떤 거냐 모함을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모함을 해.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 이놈 친아, 내가 성부인의 위세를 빙자하고 선친은 돌아가신 부모로 선친이라 그래. 자, 선친을 우롱하여 적장자자를 빼앗고자 하나 하늘이 돕지 않아 대사가 틀어졌더니 도리어 요망한 누이와 흉악한 종과 함께 불축한 일을 꾀하였도다. 똑같은 말을 했지. 적장자자를 빼앗고자. 그러니까 심씨가 빙선도 모함하고 화진한테 모함하는 그 내용이 뭐야? 장자의 자를 뺏고자 한다. 이런 거야. 자, 모함의 내용은 자, 장자의 자를 뺏고자 한다. 자, 이렇게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지. 심씨가 너무 악행을 심하게 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화진은 그냥 잡혀온 거야, 지금. 그냥 잡혀가지고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심씨하고 화춘이 이게 심씨하고 화춘이 화빙선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모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때리거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학대를 하고 그래. 자, 아니 공자가 통곡하여 우러러 여쭈하오되 사람이 세상에 남에 오륜이 중하고 오륜 중에 부자지간이 더욱 중하니 부친과 모친 한 몸이라.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동급이에요 이러는 거야. 초자 선친의 혈육으로 모부인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어찌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버지하고 동급인 어머니를 제가 왜 제거합니까? 이런 얘기야. 자, 누이 비록 취선과 말하긴 하였으나 사사로운 정을 나눔이 큰죄 아니고 사사로운 정을 나누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예요? 라고 하고, 혹 원망의 말이 있어서도 취선이 하지 누이가 하지는 않았으니 어머니를 원망한 거는 취선이 한 거지 빙선이 한 게 아니잖아. 이런 거야. 바라건대 모치는 측은지심을 베푸소서라고 해서 자, 심씨가 빙선도 모함하고 화진한테 죄를 묻고 모함을 했어. 그랬더니 자, 화진이 일단 해명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빙선을 변호도 하고 두 가지를 한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랑 같은 동급인데 내가 왜 어머니한테 그래요. 자, 이런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빙선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 거야. 자, 소저 여짜오되 큰 집 작은 집이 모두 혈육이니 이 자리를 빼앗고 저 사람과 협력하는 말씀은 만만 부당하여이다. 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빙선도 드디어 입을 열었어. 자, 빙선도 해명하고 있는 거지. 절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하니 심씨 크게 노하여 새 채찍을 잡고 소저를 치려 하니 채찍도 쇠로 맞는 걸로 치려고 한다는 거 포악한 여자야. 자, 공자는 방성대곡한데 엉엉 울어. 화춘의 부인 임씨가 심씨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니 화춘의 부인 임씨가 있어. 그게 지금 그 화진하고 빙선을 때리는 심씨를 만류했어. 그래서 임씨는 좋은 여자야. 옆에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저것들 싹 다 죽여야 돼요. 막 이러면서 더 맞아야 돼. 아직 덜 맞아도 저래. 이런 게 아니잖아. 하지 말라고 말리는 거지. 심씨 더욱 노하여 노비로 하여금 공자를 잡아 내치라고 임씨를 꾸짖어. 너도 악한 물에는 나를 없애려 하느냐? 야, 너도 뭐 쟤들 편에 들 거야?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지. 하더라 했어. 자, 이때 비복들이 황황히 중문 밖에 모여 흐느끼더니 마침 빙선의 약공자 유생이 화씨 집으로 오다가 공자가 찢어진 베옷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물으니 공자가 부끄러워 대답을 못하는지라. 이 광경을 누가 봤냐? 유생이 봤어. 이제 빙선의 약혼자 유생인데 옛날에 혼인이라는 건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야.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유생이 보기에 저 집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유 없이 그랬다 그러면 저 집안 이상한 집안 아니야? 이렇게 돼. 그럼 소문 나겠지? 혼인이 깨지고. 그러면 단순히 혼인이 깨지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자, 유생이 큰 변이 있는 줄 알고 화춘을 만나려고 심유하는 곳에 가니 이 심유는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부모님 장례 지내는 기간 동안에 그 운막 짓고 사는 걸 얘기해. 주하나 정신 차려야지. 자, 동자가 한송정에서 낮잠이 드셨다고 아뢰니 갔더니 심유는 안 하고 낮잠 자고 있대. 유생이 그곳에 올라보니 과연 대공자라는 자가, 이게 대공자라는 놈이, 장자라는 사람이 약간 좀 그 비판적인, 좀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말이야. 창틀에 다리를 높이 얹고 코를 골며 옷을 풀어헤치고 자고 있거늘. 그러니까 심유는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잠이나 자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 화춘이 좀 게으르다, 뭐 생각 없다 이렇게 돼.
자, 유생이 탄식하기를 찌찌 독척과 유아가 세상에 있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더니 자, 도척은 밑에 있는 중국의 유명한 도적이고 유아에는 도척의 형이야. 근데 어진 인물이래. 그러니까 한 형제인데 한 명은 유명한 도적이고 한 명은 아주 유명한 어진 인물이야. 이런 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더니 여기 뒤가 중요해. 어찌 오늘 이런 형제를 보는가? 한심히 하는 거지. 야, 세상에 어떻게 화재는 저렇게 멀쩡한데 화춘 얘는 이렇게 한심하냐? 어떻게 저런 형제가 또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야. 하고 발로 차서 깨면서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야. 주하나. 이게 아니야. 주하나. 내가 얘를 어떻게 보면 발로 차는 거야? 한심하게 생각하면 발로 차겠지. 발로 차서 사냐? 근데 발로 찰 짓을 다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주하나 정신 차려?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로 차서 깨우면서 그대 집에 큰 변론이 일었으니 빨리 가보라 라고 해서 좀 화춘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화춘이 놀라 급히 내당에 들어가니 심시바여로 개양으로 하여금 빙선 소절을 매질하고 그 다음에 취전은 이미 60, 70대를 먹고 다 죽어가는지라 지금 학대하고 있는 거지. 때리고 심시 화춘이 여자 손뼉치고 펄쩍펄쩍 뛰면서 소저와 취선의 말을 더욱 꾸면서 화춘을 경록케 하니까 막 꾸며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야, 쟤들이 둘이 쟤네들이 지금 작당을 해가지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간신히 찾아내가지고 지금 저렇게 꾸짖고 때리고 있는데 쟤네들이 또 자기 죄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 본 거래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해. 그러니까 화춘이 더 열받아. 화춘이 확 열받은 거야. 화춘이 이르기를 소자임이 진인 남매가 이 같은 마음을 품었음을 알고 있어서 내가 걔들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야. 둘이 고모와 합심하였으니 형세로는 지금 당장 제거하지 못하였고 고모가 있어서 지금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아까 유생님이 이 변을 알고 얼굴빛이 좋지 않았나이다. 유생이 보고 얼굴빛이 안 좋았어. 유생이 소문낼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고모께서 머지않아 돌아오시면 반드시 크게 꾸짖으실 것이니 고모 오면 우리 큰일 나. 우리 혼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황상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번 의당 참고 때를 기다리소서 이제 엄마 좀 참아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심씨가 땅을 두드려 발악하기를 성시집 늙은 과부가 내 집에 응거하여 생각이 음명하니 반드시 우리 모자를 죽일지라 내 비록 힘이 모자라 그 늙은 한판 붙어버리라. 고모 때문에 힘들어 그랬더니 그래 내가 그럼 고모하고 맞짱 뜨지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유생은 남의 집 자식이라 어찌 우리 집안이라. 유생이 보고 가면 어때? 걔는 어차피 남의 집 자식인데 우리 집안에 뭔 상관이야.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인지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필시 진이 유생에게 알려 나의 부덕함을 누설하 했으리니 자 그리고 진이 그 화진이 분명히 나의 부덕함을 소문내고 다닐 거니까 내가 응당 내 앞에서 결단해라. 얘 아무 말도 못하게 내가 오늘 다 끝장내겠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좀 반응이 다르지. 화춘은 오늘은 좀 참아야 돼 엄마. 그랬더니 심씨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 오늘 아주 그냥 끝장내고 결판 내자라고 하는 거야. 자 화춘이 부득이 화진 공자를 붙들어와 가혹한 매를 가하니 엄마가 너무 화났어. 그래서 화춘이 화진을 데리고 와서 좀 패는 거야. 막 패. 그래서 공자가 이미 그 모친과 형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한마디 변명도 없이 20여자가 혼절을 하는지라. 화진이 참고 있는 거지. 이게 비슷한 크기면 우리 이 형제야. 크기도 비슷해. 얘네 형이 얘 때리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막 때리고 있어. 참을 거야? 쌈나지. 크게 쌈나. 우리도 아침에 10살짜리 첫째가 8살짜리 둘째를 놀려. 그러면 등짝 스매싱 갈기주고 쫙쫙 소리가 나. 둘째가 첫째를 때리는 소리. 놀려도 그러거든? 근데 거기서 둘 중에 한 명이 참으면 괜찮아. 형이 맞고 웃어. 해? 그러고 웃어.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크게 싸움을 안 나. 대신 시끄럽지. 근데 이제 만약에 야 어디 형을 때려 그렇게 저기 태권도 이품이거든? 만약에 발차기라고 얘를 날렸다고 생각해봐.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야. 둘째는 7살 때 품딴 애야. 그러니까 얘들 싸움 크게 나겠지.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참는 거야. 그러면 싸움이 안 나는데 여기도 똑같은 거야. 지금 화춘이 화진을 막 때려. 그냥 맞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디 때려 이씨. 이러고 야 내가 맞을 것만 같아? 이러고 하면 싸움이 나요. 우리 대학교 때도 그랬어. 선배들이 너무 괴롭혀. 참다가 야, 우리가 어느 날 야 안 되겠다. 그 특히 수원에 창녕고 나온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우리를 너무 괴롭혀. 조그만 놈이. 요만한 게 맨날 우리 괴롭혀. 학번 때문에. 너무 괴롭혀가지고 어느 날 우리 동기들은 다 남았네. 평균 신장이야. 내가 우리 동기들의 평균 신장.
그래서 어느 날 이따가 조그만 게 하도 깝치니까 우리가 야, 안 되겠다. 씨.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느 날 그런데 팔을 딱 잡고 야, 장난하냐? 그래서 야, 장난하냐? 야, 조그만 새끼가 확 그냥 야, 우리가 네가 학번이었으니까 봐주는 거지. 까불지 마. 씨. 그래서 걔가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야, 야, 몇 학번이야가 아니라 네, 그러고 갔어. 우리가 지랄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갑자기 존댓말로 가. 다음날 나 불려갔잖아. 나 과대표였거든? 야, 2학년 과대표 와. 그래서 4학년 선배가 나 이러고 있었어. 가지고, 야, 네가 지금 선배한테 막 그래. 걔네들 4학년이었거든. 걔 친구들이. 그랬더니 일이 커졌어. 우리를 사랑하던 선배들도 그 형들하고 동기야. 같은 학년이야. 그랬더니 우리를 사랑하는 형이 야, 니네가 후배를 왜 괴롭혀? 그래가지고 또 일이 커져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폭발할 뻔했어. 이게 갈등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 참으면 이렇게 되는데 참으면 이렇게 참으면 갈등이 크게 번지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야 돼. 왜 끊냐? 한 편 나오잖아. 그럼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한 편으로 나오지만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차설, 각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거 전부 다 장면 전환이라서 이런 데서 끊고 읽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끊어졌다고 치면 지금 심씨하고 화춘이 여기 있는 화진과 화빙선을 괴롭히고 있는 거지. 요 사건 하나. 여기까지는. 심씨랑 화춘이 화진과 화빙선을 이 모함하고 확대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모함하고 확대를 해도 얘를 뭐로 보냐면은 소설에서는 갈등으로 봐, 갈등. 이런 것도. 일방적인 것도. 자, 그 다음에 한편 조씨는 임씨를 몰아내고자, 임씨가 누구였어? 화춘의 처지. 그래서 주야로 춘에게 참소하니 춘이 마침내 말하기를, 그럼 조씨는 누구냐? 밑에 써야지, 첩이야. 여기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처척 간의 갈등이 나오는 거야. 자, 물론 처척 간 갈등인데 지금 이야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자, 조씨의 이제 모함이 되겠지. 자, 춘이 마침내 말하기를 임씨의 죄는 좋게 내가 짐작하되 내가 임씨의 죄가 있는 건 내가 알아. 내 형옥이 필경 말을 할 것이요. 형옥이 필경 말을 할 거래요. 이 화진의 아들이라고 하잖아. 형옥이 화진한테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화진이 내가 임씨를 쫓아낼 거를 아마 알게 될 거야. 그럼 걔가 알면 좀 그래. 이런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임씨의 성품이 강정하니 임씨의 성품이 아주 굉장히 강경해. 그러니까 아주 올곧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임씨의 성품이 강정하다는 얘기는 얘가 쫓겨날 일을 하지 않아. 이런 뜻이야. 자, 무슨 개변이 생기가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내가 쫓아내고 싶은데 그게 잘 못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조씨가 박장대성을 말하기를 상공은 형이요. 할리면 나오라. 야, 네가 형이잖아. 이런 거지. 형이 그 아내를 내치는데 아우가 어찌 감히 간섭하며 형이 어디 동생이 형의 일에 간섭을 해. 이런 거고 또 서로 임씨가 스스로 죽는다 하더라도 상공께 해됨이 없거늘 임씨 죽으면 죽게 냅둬. 너한테 큰 애가 있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너랑 안 친하잖아. 이런 거야. 상공이 한 추부. 추부는 이 추악한 여자 이런 뜻이거든. 임씨야. 임씨를 두려워해서 장중에 있는 일,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을 결단치 못하니 첩은 거기 상공을 애석히 여기나이다. 그러면서 야, 네가 지금 동생을 두려워하고 임씨를 두려워해? 야, 근데 어디 동생이 형의 일에 함부로 껴들고 그 다음에 임씨가 어떻게 돼도 너하고 상관이 없잖아. 근데 임씨를 왜 두려워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네가 결정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왜 그걸 못해? 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화춘이 오히려 머뭇거리기를 맞이 아니하더니 하루는 범한과 장편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꾀를 결단한 후 주구당에 이르러 사기한권을 빼어보는 채 하다가 책을 덮고 한림더러 묻기를 옛적에 한나라 무제는 진황후의 투기함을 능히 알고 패하였으니 그 임금의 일이 어떠하뇨? 물어봤지. 근데 마치 그냥 한나라 무제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 것 같지만 여기서 한나라 무제는 화춘이고 진황후는 임씨야. 그러니까 내가 니네 형수 쫓아낼 건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이렇게 돌려 말한 거야. 물론 이거 야 내가 임씨 쫓아낼 건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형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는 밑에 뭐라 그러냐, 한림은 형의 흉계를 알지 못하고 바른 대로 대답했지. 그러니까 형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나라 무제 얘기만 한 줄 알고 대답을 했어. 남자는 양덕이요 여자는 음덕인 거로 양덕이 음덕을 이긴 연후에 가도가 정해진, 일단 첫 번째 얘기한 거, 남자가 여자를 이겨야지 집안에 도가 만들어진대. 이 얘기를 하나 했고, 그 다음에 한무제는 본디 호색지심으로, 한무제는 원래 여자를 좋아해서 그 결발지처, 이거는 그 본부인을 패한 것이지만 여기 줄쳐야 돼. 여자의 투기는 칠거지약이기에 이로써 내천나에다 줄쳐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지. 일단 남자가 여자를 이겨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 집안에 도가서. 두 번째는 거기는 진왕후는 투기를 했기 때문에 내치는 게 맞아.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그냥 어떤 이유도 모르고 그냥 거기 있는 거 물어본 거 자체로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가 됐냐면은 그 화진이 임씨를 쫓아내는 거, 그거를 이제 동의하게 된 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뒤쪽에서는 이제 처척 간의 갈등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 부인들과 자식들, 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그 다음에 뒤에는 처척 간의 갈등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거. 자, 1번을 풀어볼게요. 자, 윗글에 그려진 갈등의 근본 원인. 자, 심씨와 화춘이 화진과 빙산, 도덕성은 아니지. 자, 심씨가 자기 가문을 간섭하는 성분을 축출해? 자기 가문 성분의 가문이지다? 틀렸고. 심씨가 장자라는 지위에 집착하여 화춘의 권한을 확고히 한다. 그러니까 이 장자제를 뺏으려고 니네가 지금 이러는 거지?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지키기 위한 어떤 내용이야.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화욱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화춘이 너무 못마땅해. 그러니까 화춘을 보다 꾸짖을 때, 야, 화진한테 좀 배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위기감이 계속 있었던 거지. 자, 2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 자, 창선감의록은 일부 다처제 사회를 배경으로 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을 그리고 있다. 일단 일부 다처제 사회. 그러니까 부인들끼리의 갈등,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식들끼리의 갈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각 인물들은 선악이 뚜렷이 구분되고, 자, 선악이 뚜렷이 구분. 원래 가정소설은 선악이 뚜렷이 구분이 돼. 자, 이는 갈등의 계기가 되는데, 악인이었던 몇몇 인물들은 작품 말미에서 태도가 바뀌기도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나와한 데서 악인은 누구야? 그 심씨, 화춘, 그 다음에 조씨, 이런 사람들. 이 중에서 몇 명은 뭐가 된대? 태도가 바뀌기도 한대. 이는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는 작가의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했어. 자, 1번은 악행을 했었던 심씨와 화춘은 결국 잘못을 뉘우치고, 여기 개가 천선할 것이면 추측 줄쳐야 돼. 추측이야. 충분히 될 수 있지. 위에서 뭐라 그랬어? 악인이었던 몇 명이 작품 말미에서 태도가 바뀌기도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 속하는 사람이 심씨나 화춘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맞아. 자, 1번은 화춘의 아내인 임씨를 내치려고 첩조씨의 충동질로 인해 처척 간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어. 이 첩조씨의 충동질 줄치고 처척 간의 갈등이 생기겠지. 3번 포악한 심씨에 비해 임씨의 성품이 굳세고 바른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채찍질하는 걸 임씨가 막았지. 그래서 너도 악인과 한패가 될 거야. 그래서 갈등이 예고가 되는 거야. 4번 심씨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화춘의 불신. 그럼 화춘이 자기 엄마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2번은 4번이 답. 5번은 화진의 어진 성품으로 인해 화춘과 화진의 갈등 양상은 상호간 첨예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지? 화진이 형은 잘났냐? 막 이러면서 막 형이 잘못 하나씩 다 얘기하고, 내가 옛날부터 똑바로 살라 했지. 그러니까 아빠가 살았을 때도 형을 걱정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이 갈등, 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가라앉는 이유가 화진이 참아서 그래. 참아서. 자, 3번. 윗글을 읽고 나서 보이는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갈등의 양상이 역동적으로 전개돼서 흥미롭군. 역동적이래. 그래서 막 얘네들끼리 막 갈등을 하다가, 그 다음에 처척 간에 갈등을 하다가 막 이러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시공간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공간적인 배경 같은 건 안 나오지?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라는 거는 시대가 어떠냐 이런 걸 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자, 뭐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 자, 4번.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에 화진과 화춘에게 해줄 말로 적절한 거. 부모의 뜻에 의리가 해가 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먼저 그 뜻을 받들어 조금이라도 소홀히 어긋나서는 안 된다. 끊어야 돼. 그냥 의리에 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들으래.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건 시험에 안 나와. 근데 그 뜻이 만약 이치를 해치는 것이라면, 이치를 해쳐. 그럼 그냥 듣냐? 그게 아니라 곧 기운을 화평하게 하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부드러운 음성으로 간하여 반복 개진함으로써 끝낼 이치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 어떻게 하래? 간하여 반복 개진하래. 잘못된 걸 계속 얘기하래. 바람직한 일로. 그거와 관련된 말을 찾으면 돼. 1번. 진아, 내 어머니로 인해 애통한 심정이겠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어머니께서 의리를 깨닫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정성껏 아뢰어라. 여기 기회 있을 때마다 정성껏 아뢰어라. 이게 뭐야? 반복 개진하는 거지? 그래서 1번이 답. 자, 나머지는 보나 마나 똑같으니까. 자, 5번. A에서 인물들이 나눈 대화의 특징은 이제 화춘의 말과 심씨의 말이거든. 화춘 어때? 상황상 지금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엄마. 그랬어. 근데 심씨가 뭐라 그래서? 화나가지고 오늘 다 결단 낼 거야, 그러지? 그러면 1번. 화춘은 감정을 앞서 말했어.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했지. 틀렸고. 사태의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이 아니지. 오늘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두 가지 관점을 대조적으로 제시했어? 그런 것도 아니지. 자, 화춘은 5번, 4번. 화춘은 정황을 근거로 말했고, 뭐 유생이 본 거, 그 다음에 고모하고 관련 있는 거 이런 걸 얘기했고, 근데 심씨는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반박했지. 보면 어때? 남의 집 자식인데. 이러고 야, 성부인? 내가 오늘 결단 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4번이 답이야. 자, 6번은 윗글의 인물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말. 화춘은 화진에게 면종복배. 화춘이 화진한테 얼굴 앞에서는 따르고 뒤에서는 등 돌리고 이래? 그럴 리가 없지. 형인데. 그래서 6번은 1번이 답이에요. 자, 우리 장화홍련 좀 볼게요. 자, 이거는 국문소설, 뭐 가정소설, 그 다음에 이러고, 자, 배경은 조선 세종 때고, 앞에 거고 좀 다른 게 조선 시대 거고, 그 다음에 주제는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갈등과 권선징악, 이때 요거는 이제 그 유형 중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야.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갈등인데, 계모가 일방적으로 전처소생을 괴롭히지.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라는 게 누가 한쪽을 일방적으로 괴롭혀도 내가 얘를 막 괴롭혀. 그러면은 이제 현실에서는 내가 얘를 괴롭히는 게 되거든? 근데 소설에서는 우리 둘이 갈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갈등의 범위가 조금 넓다고 보면 돼. 자, 읽어볼게요. 너희들이 이렇게 장성하였으니 너희 무친이 살아있었던 오죽이나 기쁘겠느냐. 그러나 팔자가 기구하여 허씨 같은 계모를 만나 구박이 자심하니 너희들의 슬픔을 짐작하겠다. 자, 거기 줄 쳐져 있는 거 또 줄 쳐야 돼. 허씨 같은 계모를 만나 구박이 자심하니 너희들의 슬픔을 짐작하겠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 장화홍련의 아버지가 장화홍련이 자기의 그 세 부인 계모에 의해서 얘네들이 구박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 자, 이후에 이런 증거가 또 있으면 내가 처치하여 너희 마음 편하게 하래.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할게. 이런 거야. 그럼 듣고 있는 계모는 어떻겠어? 기분 나쁘겠지. 더 괴롭히고 싶겠지. 그래서 뒤에 이때 흉녀 허씨라고 나오거든?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허씨가 아니라 흉녀 허씨, 흉녀 허씨.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은 뭐 용렬한 좌수, 미련한 좌수 이렇게 나와가지고 등장인물의 어떤 그 특징을 이렇게 같이 수식어로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 자, 흉녀 씨가 창틈으로 이 광경을 보고 엿보고 더욱 분노의 흉계를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고 제자식 장세를 불러 큰 쥐 한 마리를 잡아오게 했다. 했어. 여기서 이제 흉녀 허씨에 자, 계략이 나오지, 계략. 자, 그 계략이 뭐냐면 일단은 계략을 위해서 자, 큰 쥐를 잡아오게 했어. 큰 쥐. 자, 그래서 큰 쥐 한 마리를 잡아오게 줄 쳐야 돼. 그러고는 그것을 껍질을 벗기고 피를 발라 낙태한 형상을 만들어 장화가 자는 방에 들어가 이불 밑에 놓고 나왔다. 자, 거기도 줄 쳐야 돼. 낙태한 형상을 만들어 장화가 자는 방에 들어가 이불 밑에 놓고 나왔대. 자, 큰 쥐를 뭘 했냐면은 자, 낙태한 형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장화에게 놓고 왔어. 장화가 자는 곳에 놓고 왔는데, 이거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뭐 괜찮을 수도 있어. 뭐 사실 큰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해서 낙태를 하고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 당시는 어때? 이거는 지금 옛날에는 엄마 아빠 허락 없이 사랑만 해도 큰일 날 시기야. 근데 지금 결혼도 안 한 애가 낙태를 했지.
그러면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고 임신을 했다는 얘기고 낙태를 했다는 얘기야. 이거는 이 당시의 입장으로 보면 죽어야 돼.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 죽여버려야 돼. 이제 그런 어떤 큰 죄악이야. 그래서 이 흉녀 허씨가 이 장화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처럼 만들어 놔버린 거야. 자, 자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이것을 보이려고 하였는데 마침 자수가 외당에서 들어왔다. 허씨가 자수를 보고 정색하게 혀를 차지. 아유, 드는 거야. 참 딸 잘 키웠다. 이렇게 돼. 자, 괴이하게 여긴 자수가 그 연고를 물었다. 집안에 불축한 변이 있으나 난군은 필시 첩에 모해라 하실 듯하기에 처음에는 발설지 못했습니다. 여기 집안에 불축한 변이 있대. 거기 집안에 불축한 변에다가 줄을 쳐야 돼. 내가 이걸 알고 있었는데 내가 또 얘기하면 또 계모가 또 그 딸들 네 딸들 모함한다 그럴까 내가 차마 말은 못했는데, 자, 난군은 친어버이라 나오면 이러고 들어가면 반기는 정을 자식들이 전혀 모르고, 난군은 친어버인데도 자식들을 전혀 모른대. 부정한 일을 전혀 몰라. 내 또한 친어비가 아니므로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자식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나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늦도록 기동치 아니하게 몸이 불편하다 하여 들어가 보니 과연 낙태를 하고 누웠다가 첩을 보고 미처 수습지 못하여 쩔쩔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줄쳐야 돼. 낙태를 하고 누웠다가 첩을 보고 미처 수습지 못하여 쩔쩔매는 것. 사실은 낮부터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자군인데 집어넣어버린 거지. 그 쥐를. 그러니까 이제 마치 낮부터 있었던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봤다 이렇게. 그래서 첩의 마음에 놀라움이 컸지만 저와 나만 알고 있거니와 우리는 대대로 양반이라 이런 일이 누설되면 무슨 면모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야. 저기도 또 줄쳐야 돼. 우리는 대대로 양반이라 이런 일이 누설되면 무슨 면모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딸이 낙태했어. 이거 하나. 부정한 행위를 했어. 이거 장화에 대한 얘기랑 또 하나는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양반 집안인데 이거 소문내면 큰일 난다. 이렇게 지금 한 거야. 그래서 큰지를 잡아오기 위해서 마치 장화가 낙태한 것처럼 이제 모함을 해버렸지. 자수는 크게 놀라 이에 부인의 손을 이끌고 여아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들추어 보았다. 이때 장화잠에는 잠이 깊이 들어 있었으니 허씨가 그 피 묻은 쥐를 가지고 날뛰었다. 그러니까 이제 깨있으면 혹은 깨웠으면 이게 장화가 핑계라도 되잖아. 뭔가 해명을 하고. 그럼 아빠 똑바로 눈 있으면 똑바로 얘는 사람이나 쥐잖아. 이럴 수 있어. 근데 지금 어둡지 옛날은. 그리고 장화는 잠들어 있지. 그러니까 그 어떤 변명이나 해명이나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용렬한 자수는 그래서 용렬한 자수가 되는 거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믿어버렸으니까. 이 용렬한이 어리석은 이런 뜻이야. 어리석은 자수는 그 흉계를 모르고 놀라며 이 일을 장차 어찌하려 하고 고심했다. 이때 흉려하는 말이 이 일이 매우 중란하니 남이 모르게 죽여 흔적을 없이 하면 원래대로 하면 남이 모르게 죽여 흔적을 없애야 돼. 아무도 모르게 죽여야 돼. 근데 남은 이런 줄을 모르고 첩이 심한 애매한 전실 자식을 모아 죽였다고 할 것이요. 근데 얘가 죽었다고 소문나잖아? 그럼 계모가 죽였네. 이렇게 소문이 나. 그러니까 남이 하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니 차라리 첩이 먼저 죽어 모르는 게 나을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얘를 죽여서 흔적을 없애야 돼. 근데 지금 얘가 죽으면 안 보이면 계모가 어떻게 했다고 소문이 날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래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야 쟤를 죽일 거야 나를 죽일 거야 빨리 선택해.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낙태야 네 딸 죽일래 나 죽일래 이거거든. 그래서 이제 하고 거짓 자결하는 채안이 저 미련한 자손 또 미련하지. 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계모가 이 허씨가는 말을 그대로 다 믿고 있으니까 급히 달려들어 붙들고 빌면서 그대의 진중한 덕은 내 힘이 아는 바이니 야 죽지 마 이런 거야. 내가 네 맘 다 알아. 이러고 빨리 방법을 가르치면 저 아이를 처치하겠어. 야 가르쳐주면 쟤 처치하겠대. 자기 딸을. 그러니까 지금 허씨의 흉기에 계속 이제 당하고 있는 거야. 하며 울거늘 흉녀는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원을 이룰 때가 왔다. 드디어 내 소원을 이룰 때가 왔다. 이러면서 마음을 기꺼워하면서 겉으로 탄식하는 말이 그러니까 되게 즐거워. 속으로 드디어 장화 없앨 수 있어. 근데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표리부동이야. 내 죽어 모르고자 했더니 난군이 있도록 과하게 염려하시니 부득이 청건이와 저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장차 문호에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거기 쫓아야 돼. 저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장차 문호에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쟤를 안 죽이잖아? 그러면은 결혼도 안 한 애가 임신해서 낙태한 애가 돼. 낙태한 애가 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 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문의 화가 되겠지. 그러니까 기세양난이니 빨리 처치하여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래? 빨리 처치하래. 그래서 저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장차 문을 화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줄치고 빨리 처치하여 줄치고 빨리 없애세요 라고 한 거지. 어떻게 해? 그랬더니 뭘 어떻게 빨리 죽여 라고 하면서 좌수는 망처는 이제 죽은 처 이런 뜻이야. 죽은 처의 유언을 생각하고 망극하나 당연히 자기 딸을 잘 봐달라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 유언을 생각하고 망극해. 잘 봐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해. 그래서 1번 분노하여 처치할 묘책을 의논하니 흉년은 기뻐하며 장하를 불러 거짓말로 속여 저희 외삼촌 댁에 다녀오게 하고 장세를 시켜 같이 가다 연못에 밀쳐 넣어 죽이는 것이 상책일까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댁에 같이 가라 그래. 장세하고 그리고 장세 보고 연못 보이면 밀어 넣어버리라 그래. 이렇게 돼. 자수가 듣고 옳게 여겨 장세를 불러 이리 하라고 너 저기 외삼촌네 집에 같이 가는 척 하다가 연못이 보이면 밀어버려. 이걸 한 건데 이런 거를 이리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계교를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장화는 장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언니의 죽음을 슬퍼한 홍련 역시 자결한다. 그래서 이제 흉년 개씨의 이 허씨의 계략이 이렇게 있지. 자, 여기 성공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 요 이후에 그 홍련이가 장화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홍련이는 자결을 해. 자, 그리고 밑에 장화 홍련자매는 원기가 되어 부사를 찾아 원한을 풀어줄 것을 하소연한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뭐가 되냐? 원기가 돼서 자, 원기가 되어 부사 앞에 나타나는 거야. 이게 단순히 부사한테 나타났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밤마다 귀신 나오잖아. 부사가 바뀌면 귀신이 나와. 근데 옛날에 전설의 공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마을에 사또만 부임하면 사또가 죽어. 왜 죽냐면 귀신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거꾸로. 얘가 머리는 아니잖아.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부사가 놀라서 자꾸 죽는 거야. 그러다 이제 대담한 부사가 이제 부임을 했지. 거꾸로 나와.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어. 넌 누구냐?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야. 소녀는 거꾸로 얘기해. 소녀는 이리 해가지고 어떤 놈이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내가 저기 이제 그 연못에 빠져 죽은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대로 이제 죽은 형태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내 예상은 여기서도 부사가 첫 번째 부사가 아니야. 바뀌면서 계속 이제 놀라서 죽어. 둘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장화는 이렇게 나오고 홍련이는 자결했으니까 이제 저기 목매단 채로 죽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자매 둘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무섭겠냐. 응? 귀신이고 또.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는 그런 게 있었어. 이 연못에서 찾아내거든. 우물가에서 찾아내는데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똑바로 서서 나와. 고맙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나름의 그런 거겠지. 그래서 첫 번째 부사가 그냥 와가지고 그래? 너 저기 원한을 풀어줘?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중간에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계속 부사가 놀래서 죽고 이러다가 원한을 이제 풀어줄 만한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 원기가 되어 부사를 찾아 원한을 풀어줄 것을 하소연한다. 그랬지? 자, 이런 게 뭐가 되냐면은 이런 거는 이제 전기성이 되겠지. 자, 이제 앞에서는 모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고 그 다음에 중약부분 줄거리에서는 이제 원한을 풀어주고 하소연을 했어. 그래서 부사가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집 허씨도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부사가 듣기를 다하고 물어봐라기를 내 말이 그럴 텐데 낙태한 것을 가져오면 좋게 하겠다. 그러면은 야, 네 말 네가 증거를 가져오면 내가 네 말 믿어줄게 라고 한 거야. 허씨한테. 흉녀 대답하여 여쭙기를 소녀의 고력이 아닌 고로 이런 일을 당할 줄 알고 낙태한 것을 깊이 장지했다가 가져왔나이다. 내 이럴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야. 치밀한 성격인 거야. 하고 즉시 품속에서 내어드리니 부사가 본즉 낙태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분봉하기를 낙태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생각을 했어. 말과 사실에 어긋남이 없으나 죽은 지 오래도 분명히 설명할 수 없으니 다시 생각하여 처리할 거니 그냥 물러갈 거라. 저 속으로 생각하면 이상한데? 왜 이 허씨가 말한 거랑 똑같지?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유보를 한 거야.
그날 밤에 홍련의 형제가 완연히 부사 앞에 나타나서 절하고 여쭙기를 소녀들이 천만 은행에 밝으신 사또를 만나서 소녀자매의 누명을 설원할까 바랐었는데 이게 소망이었어. 사또께서 흉년에 간특하게 빠지실 줄 어찌 알았겠나이까 탄식하는 거야. 아, 우리 사또도 이렇게 우리 계모의 계모의 그 꾀에 빠지다니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 원망이라기보다는 탄식하는 거야. 하며 슬피 울다가 다시 여쭙기를 이lal같이 밝아진 사또는 깊이 통촉하십시오. 옛날에 순인거도 계모에 화를 입었다 하거니와 소녀 뼈에 사무치는 원하는 삼척 동자로도 다하는 바이온을 이제 사또께서 자막한 계집의 말을 고지 들으시고 깨닫지 못하시니 어찌 해답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또도 그렇게 당하니까 나 너무 슬퍼. 이런 거고 바라건대 사또께서는 흉내를 다시 부르셔서 낙태한 것을 올리라여 배를 가르고 보시면 반드시 통촉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주셔야 돼. 낙태한 것을 올리라여 배를 가르고 보시면 반드시 통촉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 계모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밝히는 방법이야. 계모의 거짓말을 밝히는 방법. 자, 그러니 소녀 자매를 천만 금측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법을 밝혀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소녀의 아비는 본성이 착하고 어두운 탓으로 흉녀의 관계에 빠져 흑백을 본맺지 못하는 것이니 충분히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겠나이다. 물론 내가 죽는 거에 아빠도 일조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그 꽤 꼬임에 빠진 거니까 용서를 해주세요. 대신에 흉녀는 벌을 주세요. 이렇게 되겠지? 자, 말을 마치고 홍련의 자매는 일어나 절을 하고 청을 타고 반공에 솟아갔다. 부사는 그 말을 듣고는 분명히 자기가 흉녀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더욱 분노하였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새벽에 자기를 베풀고 자수부부를 성화같이 잡아들여 다른 말은 묻지 않고 그 낙태한 것을 밥비드리라 하여 그것을 살펴본 즉 낙태가 아닌 줄 분명히 알겠으므로 그러니까 얘가 낙태한 태아가 아니야. 쥐 잡은 거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의 어떤 형상이 아닌 거야. 그리고 낙태한 것을 배를 가르길 때 그 호령이 설이 같았다. 칼을 가져와 배를 갈라보니 그 속에 쥐똥이 가득하였다. 거기 줄쳐야 돼. 칼을 가져와 배를 갈라보니 그 속에 쥐똥이 가득하였다. 결국은 밝혀진 거지. 계모의 거짓이 밝혀졌어. 계모의 거짓이 밝혀졌으니까 이제 벌을 주겠지. 살인죄. 그걸 줄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원한이 풀릴 거고 이렇게 돼. 허다한 관속들이 이를 모두 보고 흉녀의 관계를 알고 저마다 침을 뱉어 꾸짖으며 장화점의 애매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렸다. 뭐 마지막은 하나만 한 말이고 결국은 이 원기가 될 부사가 나타난 다음에 자 부사가 자 이 원한을 풀어줬어. 근데 이제 원한을 푸는 과정에서 부사의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원기가 되어 나타난 장화홍련의 얘기를 다 해주지. 그래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원한을 풀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쉽지. 자, 1번. 자, 우리 1, 2, 5는 니네가 풀 거고, 자, 3번부터 풀어볼게, 내가. 이 작품에 대해 인터뷰를 한다고 할 때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장화홍련의 죽음은 계모 허씨의 흉기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아버지인 배재수의 책임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줄쳐야 돼. 배재수에게는 과연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지금, 이게 특히 죽을 때 보면 어때? 그 낙태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막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 신중하지 못한 게 문제야. 그래서 1번을 보면 배자수는 장화의 낙태 사건의 진상을 치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그 생긴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장화한테도 물어보고 이래야 돼.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야 죽여라고 한 거잖아. 자, 이번에 배자수는 장화 홍련을 잘 부탁한다니 부인의 유언을 좀 더 깊이 자 부인의 유언을 좀 더 깊이 되새겨 써야 되겠지. 그래서 그 진상을 잘 살펴야 돼. 1, 2번 같은 말이야. 3번 배자수는 장화를 죽이는 결심을 하게 된 명분과 관련하여 보다 여기 사려 깊은 숙고에다 줄쳐야 돼. 그러니까 1, 2, 3번의 공통점이 뭐야? 심사숙고했어야 된다. 왜? 빨리 처리하니까 빨리 처리해버렸거든. 자, 배자수는 평소 계모 허씨의 아들인 장씨 행동을 잘 살펴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를 파악했어야 됩니다. 장씨는 지가 시켰지. 장씨가 그냥 알아서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 되는 거야. 4번이다. 5번은 이제 통찰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나오지. 결국 1, 2, 3, 5번의 공통점은 어떤 거냐 하면 이거는 그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다라고 되는 거야. 자, 4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고전소설은 전기적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즉 초월적 존재의 개입이나 비현실적인 현상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서사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두 개지. 초월적 존재의 개입하고 비현실적 현상이거든.
여기서는 어떤 걸 선택해서? 비현실적 현실. 귀신이 대해 나타났으니까. 예를 들어 자가훈련전은 땡땡땡땡땡땡이고 전기적 요소를 중요한 소설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자, 뭐를 위해서 전기적 요소를 중요한 사건 소설 장치로 활용해? 자기들의 원한을 푸는 거. 그러면은 몇 번이 답이겠어? 4번. 자, 6번은 기억의 상황에서 장하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 놀랐어. 놀라 줄 쳐야 돼.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병고인가 줄 쳐야 돼. 깜짝 놀랄 만이 벌어졌다는 거지. 이 뭐야? 청천벽력이지. 나머지 이제 1, 2, 5번을 풀어보세요. 자, 1번. 윗글의 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죠. 장세는 장화를 미워하고 이런 거 없어. 엄마가 시키니까 한 거지. 1번이 답. 자, 2번. 이 두 가지야. 기억은 반어적 표현하고 풍자 효과거든. 풍자는 뭐 잘못된 걸 꼬집어야 돼. 반어는 찾기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풍자가 있냐? 없어. 그래서 그걸로 답 찾는 거야. 반어도 없어. 근데 먼저 찾을 때는 이렇게 좀 찾기 쉬운 것부터 골라야 돼. 기억 있는 거 버려. 1, 2번.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성품을 직접 평가하고 있다. 뭐라 그래? 용렬한 자수, 미련한 자수, 흉녀, 뭐 허시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니은은 맞아. 그럼 5번 버리고. 사실적인 배경묘사가 있냐? 없어. 배경묘사는. 이게 생각보다 고전소설이 묘사를 잘 안 해. 외양묘사도 잘 안 하고 배경묘사도 잘 안 해. 자, 리을은 인물 간의 관계에서 비전인 갈등이지. 누구랑? 계모와 전처 소생. 그래서 4번이다. 5번은 A와 B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인데 A는 우리 빨리 얘를 처치하세요 이런 거고 B에서는 그 거짓을 계모의 그 거짓을 밝히는 방법 요거를 얘기해 주는 거지. 1번은 A는 B와 달리 상대방을 치켜 세우며 여기 B를 맞추고 줄 쳐야 돼. A에 B 맞추는 거 안 나오지? 버리고. B는 A와 달리 상대방을 비난하여 비난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그래? 너 내 말 들어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틀렸어. A는 고사인용. 그럼 옛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옛날 얘기 안 나와요. 권위자도 안 나오고. 4번 상황의 시급함을 돼. 시급함인데 빨리 처치하여야. 빨리 처치하여. 그 다음에 B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면 돼. 자, 억울함을 밝히며 사건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낙태한 것을 배를 가르고 보시면 걔가 거짓말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12번. 12번. 69페이지. 12번 봐. 이게 이제 똑같이 생긴 그 조사인데, 이게 용법이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가는 뭐야? 주격조사지. 그러면 방위하고 친구가 미덥지 못하다니까 방위하고 친구마저에 붙으면 얘가 주격조사가 돼. 근데 지금 어디 붙었어? 깨끗하지 미덥지 용언에 붙은 거야. 동사랑 형용사에. 그렇게 붙으면 보조사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강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똑같아. 둘 다 용언에 붙었고, 그 다음에 강조를 하는 거야. 보조사 역할로.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둘 다 목적어지. 둘 다 목적어. 3번은 둘 다 부서어야. 소리에 깼고, 일에 상하지 말라고. 4번은 친구들과 어울렸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거죠. 어울리다, 용언 꾸며주는 거고, 여성과 결혼하다, 용언 꾸며주는 거라서 이 4번이 둘 다 부사격 조사야. 근데 5번은 자, 이거 이제 에서가 있는데 뭐뭐 에서를 자, 뭘로 바꿔보냐면은 이나 가로 바꿔봐. 이나 가로 교체를 해. 그래서 얘가 되잖아? 그럼 얘는 주격 조사로 쓰인 거고 단체명에. 자, 얘가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부사격 조사 쓴 거야. 자, 그럼 요거를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바꿔봐. 너는 부산이 몇 시에 출발할 예정이냐? 이상하지? 부산에서 보면 출발점, 장소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부사격 조사. 우리 학교가 올해도 우승을 차지했다. 우리 학교가 우승을 한 거지? 그래서 얘는 일이나 가로 바뀌지? 그래서 이거는 주격 조사. 이렇게 돼. 여기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 1번처럼 주격조사나 목적격 조사가 용언 뒤에 붙잖아? 그럼 보조사로 쓴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5번처럼 에서 같은 경우는 이나가로 바꿀 수 있으면 주격조사 아니면 부사격조사. 이렇게 돼. 자,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독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독서를 74페이지, 26, 30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읽어왔을 거니까. 다 읽을 건 아니고.
일단 1문단에서 중요한 애는 누구? 면역 반응. 자, 그 다음에 2문단에서는 첫 번째 줄에 줄 쳐야 돼.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인체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을 항원인 줄 알고 막 빠지게 하고 막 이래. 그 원형 탈모가 대표적인 면역 반응 과도한 그 다음에 뭐 알러지 이런 것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자, 근데 그런데 뒤를 봐야 돼. 줄은 치지 말고. 이 같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들은 의료 환경이 발달한 여기 선진국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줄 쳐야 돼. 이상해. 왜 선진국에서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는 질병이 생길까? 그리고 그렇다면 뒤에 줄 쳐야 돼.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를 물어봤지? 그럼 얘는 이제 앞으로 전개될 말이거든? 자, 과학자들은 뭐라 그랬냐? 두 번째 줄 끝에 세균과 인체는부터 그 문장 줄쳐. 인체는 무균지대나 청정지대가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 등과 함께 진화해왔다. 그러니까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그 다음에 인체 얘네들이 진화를 했거든? 근데 똑같이 진화를 한 게 아니라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침입자들, 그러니까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은 인간의 면역을 낮추기 위해서 진화를 해. 그러니까 코로나도 계속 진화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뚫고 들어오지? 백신을 맞았고 뚫고 들어오고 막 이래. 걸린 사람 또 걸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면역을 자꾸 낮추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은 어때? 인체는 어때? 걔네들이 못 뚫고 면역을 자꾸 증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진화가 되는 거야. 침입자는 인체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화를 하는 거고, 인간은 면역 체계를 높이기 위해서 진화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읽어볼게. 그런데 뒤에 현대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으로 바이러스 등이 줄어들게 되자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된 것이다. 이를 위생가설이라고 한다. 위생가설에 동그라미 쳐야 돼. 이 위생가설이 뭐냐면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난 이유야. 너무 깨끗해서 면역계 과민 반응이 일어난다. 위생가설이 뭐냐?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줄어든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게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왜 생기는 거야? 너무 깨끗해서 생긴다지? 너무 깨끗해서 과민 반응이 생기는 거야. 저 얘기하지 마라. 준섭쌤한테 나 혼난다 또. 불려가가지고. 자, 4문단. 자, 위생가설에서는 자, 어떤 거냐? 여기 줄쳐야 돼. 인체가 외부 물질과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는다는 시사점. 그러니까 위생가설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면역계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데 원인도 가르쳐 주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물질과 공존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앞에서 끊어야 돼. 자, 읽으면서 끊었어야 돼, 얘를. 왜 그러냐면 답이 나왔어.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지. 위생가도 너무 깨끗해서. 그 다음에 뒤에는 질문이 또 나와. 면역계는 어떻게 외부 물질과 공존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야. 그럼 앞으로 공존 방법에 대해서 나오겠지?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개를 말할 수 없으니까 딱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 장내 미생물이거든? 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5문단에서는 일단은 인체의 면역계에는 누가 있냐면 수지상세포가 있다라고 나와. 자, 수지상세포가 있고, 자, 얘 역할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 자, 그게 5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인체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인지를 해, 수지상세포는. 자,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바로 밑에 줄에,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력 T세포와 세포독성 T세포로 분화시킨다. 했어. 자, 미성숙 T세포가 있는데, 자, 얘를 조력 T세포하고, 그 다음에 세포독성 T세포로, 이렇게 분할을 시켜준대. 그래서 거기 줄치고 이 두 종류의 T세포가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 거기 줄쳐야 돼.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 얘네들의 역할이 뭐야? 이물질을 없앤대. 그럼 얘는 어떤 애냐면 지금 면역을 증가시키는 애지. 얘는 면역 증가. 이쪽은. 자, 근데 밑에 이제 6문단이 중요해. 그런데 그런데 비하면 B가 중요해. 장내 미생물이 나와. 장내 미생물은 외부 물질이잖아. 얘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수지상세포에 영향을 미쳐 그 성격을 바꿔놓는다. 수지상세포를 바꿔.
어떻게 바꾸냐? 그 밑에 조절 수지 상세포로 바꿔. 자, 장내미세폴은 자, 수지 상세포를 자, 조절 수지 상세포로 바꾼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수지 상세포가 외부 물질 인지하고 없애는 걸로 분할을 시켜주거든. 근데 저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조절 수지 상세포로. 여기다 내묻혀야 돼. 자, 그래서 조절 수지 상세포는 림프절에서 미성숙 T세포를 조절 T세포로 성숙시킨다. 거기 조쳐야 돼. 자, 얘 하는 게 뭐냐? 똑같아. 미성숙 T세포가 있는데, 자, 얘를 뭐라냐? 조절 T세포로 바꿔놓은대. 다르지. 얘는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드는데, 수지 상세포는 얘는 이렇게 한 가지만 만들어. 조절 T세포로. 자, 그리고 조절 T세포는 조적 T세포나 세포독성 T세포는 달리 여기 조쳐야 돼. 면역 반응 억제. 얘하고 연결해야 돼. 조절 T세포는 면역 반응을 억제. 자, 면역을 억제하니까 장내 미생물을 외부 침입자잖아. 얘를 살려놓는 거겠지? 살려놓으니까 과도하게 면역이 생기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거야. 자, 그다음 밑에 보면은 자, 7문단 장내 미생물은 조절 T세포를 통해 자신의 생존을 꾀하지만 자, 자신의 생존을 꾀해. 그 다음에 인체 면역계는 면역 반응의 강력을 조절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자신의 생존을 꾀하지만 줄치고,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의 강력 조절. 누가? 장내 미생물이. 그러니까 면역을 아주 없애게 만드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그 수지 상세포를 조절 수지 상세포로 바꾸는 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일부를 그렇게 바꿔놓고, 그래서 일부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일부는 면역 반응을 막고, 이렇게 되겠지. 조절 T세포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도 줄쳐야 돼요. 조절 T세포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 그러니까 결국 해결해 준다는 거지. 그리고 뒤에는 조절 T세포를 실제로 했더니 증상이 완화되더라. 이렇게 돼. 그래서 이처럼 지는 결론이니까 줄쳐야 돼. 조절 T세포를 만들게 하는데 외부 물질인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 공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이거 보니까 28, 29를 틀렸던데. 자, 28, 윗글을 이해한 내용은 인체 면역계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거기 줄쳐야 돼.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 누가 조절해줘? 7문단에 보니까 장내 미생물. 그지? 외부 물질이 해주는 거지?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틀린 말이에요. 1번이다. 29는 자, 두 가지가 나왔잖아. 거기 보면은 어디를 중심으로 봐야 되냐? 거기 수지 상세포하고 조절 수지 상세포를 봐야 돼. 두 개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이 수지 상세포에서 미성숙 T세포가 T세포로 바뀌지. 걔네들이 누구야? 조절 T세포, 세포도성 T세포를 써놔야 돼. 문제 풀 때. 안 그러면 헷갈려. 흔적을 자꾸 이렇게 남겨서. 그 다음에 조절 수지 상세포 쪽은 어때? 미성숙 T세포가 뭐가 돼? T세포가 되는데 조절 T세포가 되지? 걔네들을 좀 써놓고 문제를 풀면 좀 더 쉬워져. 왜? 눈에 보이거든. 그러면 가해 수지 상세포는 나의 조절 수지 상세포와 달리 여기 줄쳐야 돼. 외부 물질 제거. 맞지? 면역을 일으키니까. 2번 가해 T세포는 나의 T세포와 달리 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 이물질을 없애는 역할은 누구? 감안하지? 그래서 맞아. 3번 나의 미성숙 T세포는 가해 미성숙 T세포와 달리 두 종류의 면역세포로 분화되지 않는다고 그랬지. 왜? 여기 나 같은 경우는 조절 T세포밖에 안 되는데 가해는 어때? 조력 T세포하고 세포독성 T세포가 되니까 두 개 한 개 써놨잖아. 4번 나의 T세포는 가해 T세포와 달리 나의 T세포야? 과민 면역 반응으로 인한 염증을 억제. 과민 면역 반응 발생한 염증을 억제. 왜? 얘네들은 면역을 억제시켜주거든. 그러니까 맞지. 5번은 간화작용 모두 외부 물질 유입을 막음으로써인데 외부 물질 유입을 막음 줄쳐야 돼. 누구는 아니야? 나는 아니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림에서 차이가 나는 데가 조절 수지 상세포, 조절 수지 상세포인데, 자,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을 찾으면 이건 답이 쉽게 나오는데 그냥 어렵게 생겼지. 30번의 핵심은 뭐냐면 기생충이야. 기생충은 어디서 와? 외부에서 들어오지. 기생충을 이용한 치료가 시도됐다 그랬잖아. 이건 뭐야? 외부 물질, 외부에서 온 물질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겠지.
풀 거 없나? 자, 우리 마지막에 있는 멸치 하나 읽고 갈게요. 어렵진 않아. 43번은 서리법. 기억을 잘하라고. 서리법 어떻게 찾으라고? 어미. 어미를 찾아. 그런 거.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럼 가에 어디 있어? 말하는 가?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니? 말하는 가? 또 없나? 없네? 아니야, 오직 하늘과 별뿐이라고. 아닌데? 얘는 아닌데? 하나밖에 없네. 그럼 나는 물결이었다, 길이었다, 것이다, 있다, 것이다, 없네. 그러니까 1번이 답이지. 좀 치사한 문제지. 한 개 내놓고. 근데 생각보다 한 개 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많아. 자, 이거 나시는 45번에 보면은 생명의 본래 모습, 생명력의 상실 과정, 생명력 회복의 소망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되게 유명한 시야. 자, 이 멸치고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이 딱딱한 게 멸치야. 멸치 볶음으로 모은 멸치.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 물결 사이에 끼어, 그러니까 굳어지기 전에는 얘네들은 바닷속 지느러미 물결 사이에 끼어서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던 존재였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존재였다. 이렇게 돼. 보기하고 연결하면 거기서 한번 끊어야 돼요. 왜 끊냐면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지. 지금 바다에서 살던 애들 그물 떼어내면 못 죽게 되는 거잖아. 여기부터 생명력 상실 과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물에 세무쳐야 돼. 그물이 얘들 멸치들을 떼어냈어. 그래서 바다에서 밖으로 나오게 했어. 그래서 햇빛에 꼿꼿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이 살아있는 멸치거든.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이런 뜻이야. 생명력이 상실됐을 것이다.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그럼 이제 요거는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인다는 얘기는 멸치가 건조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진짜 생명력이 없어지는 과정이지.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그러면 이 바다의 무늬, 이거는 생명력이거든. 생명력이 굳어갔다 이렇게 돼.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이제 뭐 말렸다가 이제 그쪽으로 쌓아놓고 그 다음에 건어물집으로 가겠지. 건어물집에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멸치볶음이 된 거지. 그래서 바다에서 그물에 의해서 잡혀와서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건어물집에서 팔려서 우리 집에 와서 튀겨서 멸치볶음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어떤 거냐? 생명력의 상실 과정이라는 거야.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에는, 그러니까 생명력을 잃은 멸치지,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여전히 어떤 생명력의 흔적이 있다는 뜻이야.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 흔드는 물결이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생명력은 사라졌지만 생명력의 흔적이 있다. 이런 뜻이고,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라고 해서 생명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흔적을 본 거야. 그리고 그 흔적을 보면서 45번 같은 경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왜 이 멸치를 보면서 바다의 무늬, 지느러미, 흔드는 물결 이런 어떤 무늬를 보게 됐냐. 이 화자는 이런 생명력이 상실된 멸치를 보면서, 그리고 흔적이 남아있는 멸치를 보면서 이 멸치의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45는 생명력 회복의 소망을 더 이제 연결해서 찾아야 되는 시가 되는 거지. 왜 찾아냈냐? 생명력 회복의 소망 때문에 거기 있는 바다의 물결의 흔적을 찾아야 된다. 이게 됐다.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이제 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가는 어둠뿐이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묶으면 그게 어둠에 대한 얘기야. 상처가 있다. 근데 그 밑에 또 뭐라고 나와? 상처 있는 틈에서 뭘 발견한 거야? 여기저기 피어있는 꽃을 발견한 거지. 어떤 생명력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끝이야 얘는. 더 안 가도 돼. 나 이게 전부 다 상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꽃이 피었네? 그럼 끝이야. 시 해석하는 거가.
아무런 보기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생명력하고 연결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기 나온 시하고 보기 안 나온 시의 차이점은 보기가 안 나온 시는 그냥 써있는 글자대로 읽으면 돼. 그대로 읽어서 문제 풀고 내용을 잘 읽고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처럼 보기 있는 애들은 보기하고 엮어가지고 의미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읽어야 되고, 이 차이가 있어. 자, 그래서 이 45번은 답이 5번이지. 멸치가 생명력을 회복하게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멸치의 생명력이 이런 걸 만들어냈다라는 거야. 그래서 멸치의 생명력에 대한 얘기야. 얘는. 자, 45는 5번이다. 그래서 44는 산과 바다는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걔네들은 건너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멀리 퍼져나가지 못했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상간낭만에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내용을 치로 푸는 문제야.